한 1년 넘게 만이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김사부님 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왜냐면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죠. 찾게 됩니다. 예, 예. 저를 진짜 꼭 불러줘야 되는 게 네. 제가 과거에 출연을 해서 네. 여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썸네일로도 하셨잖아요. 네. 걸어놓으셨잖아요. 어디선가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네. 이 얘기로 썸네일 걸으셨고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거의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나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락의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가파른 그렇죠. 데들이 네. 있는데요. 현재 네.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말로 올 게 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예전에 전망이랑 틀리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욕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많은 위험 요소들이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투자는 해야 될 때가 확실히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진짜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고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예. 그런 일은 몰랐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됐다. 금리 때문이다 아니다 또 왈가왈부 하는 네,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요소가 다 겹친 거죠. 일단 규제가 계속 겹겹이 쌓여 있었고 네. 정말 꼼짝 못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도 시장이 이제 강세로 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더 높은 금액에 사줄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거로 이제 버텨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13%의 취득세를 내고 내가 사도 그 13%의 취득세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딱 때려지니까 외부 충격.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외부 충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승은 아니고 상승률은 줄어들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상황이 틀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충격이 온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야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국 때문에 결국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리게 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외부 충격이죠. 그런 외부 충격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규제가 바로 진짜 효과를 내는 주택을 하나 사는데 13%씩 13.2%씩 취득세를 내고 산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이제 확 들기 시작한 거죠. 뭐 10억짜리 사는데 1억을 취득세로 내고 산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방송이 1월에 나갈 것 같은데 1월에도 추가 규제 해제가 발표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시장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나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규제는 이제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규제가 완화돼도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부동산 시장의 화끈한 반등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개별 아파트별로 네. 하락의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꼭 내가 투자한 것만 왜 더 빠지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소유 효과의 반대와 좀 비슷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또 내가 떨어지는 것들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이유들을 들자면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일단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냐면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오른 게 떨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걸 사지 조금 소외되면서 가치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많이 올라간 걸 샀으니 당연히 많이 떨어지는 그 부류에 일단 속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뭐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많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걸 사기도 하고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사고는 싶고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은 못 사겠고 비싼 거 못 사겠고 그럼 어떤 거를 사냐면 또 싸기만 한 걸 사요. 가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 자금에 맞는 싸기만 한 걸 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지금 좋은 것도 떨어지는데 나쁜 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싸면서도 가치가 있는 걸 샀는데도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일부긴 하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방 도시의 핵심적인 데들 그리고 물량이 많지도 않은 데들도 지금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데들은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분위기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많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들은 만약 예를 들어 물건이 한 평수 3개 있었는데 5개 이 정도만 늘어나도 굉장히 충격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밀린 데들도 일부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잠깐의 보합이다, 잠깐의 네. 눌림목이다. 그래서 뭐 상저하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23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침체장은 왔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아도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외부 충격이 있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이클이 꺾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장에 들어섰다는 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다, 뭐 빠른 반등이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했잖아요. 그때는 사이클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바보스러웠던 예측이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그 오랫동안의 그 침체를 벗어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를 또 벗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금리도 낮아졌고 그동안 물량도 너무 없었다. 이런 게 하나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사이클이 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올랐고 규제도 너무 중첩돼 있고 금리도 금방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는 이제 꺾여지는 거고 사이클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장의 초기에 들어섰다. 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예. 이제 침체는 틀림없어요. 침체는 틀림없는데 다만 지금 너무 급격하게 침체가 되는 바람에 투자성이 있는 대상도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살아나죠, 이제. 원래도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밖에 투자 가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80% 되는 게 다 투자 가치가 있진 않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원래도 20%인데 그 20% 되는 것들이 상승장 때는 80%쯤 되는 애들이 다 올라가니까 와, 다 80% 되는 애들이 다 보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확 줄어가지고 한 5% 정도 지금도 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강남 부동산 같은 뭐 지금도 최고가 찍었다 막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5%만 가치 있는 애들이 아니고 나머지 한 15% 정도 되는 애들도 가치 있는 애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은 시장의 영향에서 이렇게 확 죽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살아난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이제 2023년도에 차츰차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20%는 왜 걔네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 올라갈 수 있냐면 투자 가치 있는 20%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2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을 찍었다. 그 근거는 도대체 뭐냐? 역사적인 근거가 일단 제일 우선이 되는 거고요. 30% 정도 되면은 이제 거 이상 이제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느니 그냥 내가 버텨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못 버틴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빠져나갔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는 건 난 못 버텨 하고 한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왔다 이거죠.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안 떨어지면 뭐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는 못 올라가고 왜냐하면 매수자가 사줘야 되는데 매수자가 안 사주니까 빠른 속도로는 못 올라가고 완만하게 그러니까 바닥은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자꾸 뭐 가격이 뭐 무슨 PIR 대비해서 뭐 몇 프로다 뭐 이게 너무 비싸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지 않아요. 사실은 결국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 매도자 매수자의 힘겨루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매도자가 안 팔면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럼 매수자가 견디다 그거 꼭 사고 싶은데 견디다 못해서 사면은 그게 가격인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비해서 비싸다 뭐에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 가격에는 이제 안 팔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일단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이제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만약에 더 오른다면 여태까지 못 견뎌서 팔고 나간 사람보다 또 못 견뎌서 팔고 나간 사람 또 생기겠죠. 근데 금리가 일단 최소한 더 올라가 주지만 않는다면 못 견뎌서 판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버틴다는 얘기고 거기에 규제까지 완화되고 보유세가 또 줄어들고 그러면 더욱더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버티는 거죠, 일단.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자가 버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근거를 대시는 게 주택가격 부담지수하고 PIR을 많이 드시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한 생각이 실무를 해봤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실무를 해봤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걸 해봤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 파는지를 좀 봤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차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사고 어떤 사람들이 팔고 어떤 욕구에 의해서 사고 어떤 욕구에 의해서 파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망과 오히려 더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싶다, 안 갖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과 더 관련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널려 있을까부터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든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데가 여기 있고 다른 아파트들이 있다고 그러면 야 저기 뭐 못 가도 뭐 나는 여기 가서 그냥 살면 되고 뭐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되지. 인간의 욕망이 절대 이렇지 않아요. 아주 저 위에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만 약간 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꿈꾸는 줄 아는데 내놓습니까? 안 내놔. 그러면 그거 비슷한 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 땅이 있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결국 이런 구조가 좀 더 실무적인 구조고 현실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게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 뭐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아지는 그런 상황이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작년 영끌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약간 싸다 비싸다의 판단보다는 참다 뭐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그렇죠. 컸잖아요. 그렇죠. 공포감이 또 더 자극이 된 거죠. 뭐 이제 가치 같은 걸 판단하기보다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참여하게 되고 뭐 무리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 너무 리스크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는 욕망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욕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라는 본질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자산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전혀 또 이해를 안 한 거죠. 욕망이라는 개념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의 너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달려든 사람들의 패착이 돼버린 거죠. 포지션도 다 다를 것이고 주택수도 그렇죠. 다 다를 것이고요. 예. 물린 분도 있고 아직 익절 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요. 우리는 그렇죠.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일단 저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보유세도 줄어들고 뭐 좋아졌다는 상황은 된 건 맞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왔고 이런 사이클이 변했다라는 것은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 할지라도 나중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장 때도 그런 얘기한 거랑 이건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상승장 때는 오를 거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안 오르거나 잘못될 것도 일부 대비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일부 이런 위기가 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거다라는 것도 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것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냐가 아니라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래 버텨야 될 수도 있다니까요. 조금만 시장이 좋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물건인데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에 내가 속한 것도 알아. 알아도 너무 부동산으로만 많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파셔야 돼요. 조금 이제 내가 손해든 아니면 조금 이득을 좀 날리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위기가 장기화될 거를 오히려 대비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위기가 장기화될지 몰라서 대비해야 된다. 이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대비가 돼 있다라는 측면인데 돼 있고 그런데도 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 20% 정도에 속하는 대상들은 매입할 만한 찬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감하게 매입해 볼 만한 준비를 해보는 거는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뭐 이제 경매 같은 것도 취득세 완화를 해줄 거고 이제 규제 지역도 풀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뭐 매입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무주택자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무리해서 주택을 사면 안 된다. 예. 아무리 이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리한 투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고 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설령 나중에 올라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대출 이자가 줄어든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낮아진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한 대출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꼭 이 개념을 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전 제 돈으로는 살 게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집 사고 싶은 게 뭐 이만큼 여기쯤 있는데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평생 무주택으로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자꾸 내 집 마련에 꽂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 집 마련 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을 사라.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얘를 따라가 줄 수 있는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차라리 투자 자산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다. 왜 그러냐면은 내 집 마련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고 내 집 마련이 최고의 목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 집 마련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못 마련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돼?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부분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최대 목표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내 집 마련을 목표를 갖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갖지 말아야 되는? 갖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성도 있으면서 내 집도 만족스러운 내 집을 마련하면 제일 좋아요. 베스트예요. 그건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면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를 생각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째,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제가 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에서 산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산 집에서 가장 적은 기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임대로는 내가 잠깐 살겠다라고 하고 임대로 산 집에서는 되게 오래 살게 되고, 이건 내가 내 집, 우리 가족이 살 만한 집이야 라고 산 집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살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변수가 생겨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너무 많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뭐 20년 정도나 상담을 해왔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이 집에서 정말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인생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보다도 조금 요새는 더 뭐 공사 같은 거, 이런 데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동 많지 않은 뭐 공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사립학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안정적이거든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옮기는 데도 없고, 공립은 이제 옮기잖아요. 네. 근데 사립학교는 옮기지도 않아요. 그럼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거기서 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한 이런 분들조차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사 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 뭐 자녀 때문에 외국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뭐 병이 생기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뭐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변수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꼭 무리를 하거나 무모한 짓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내 집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생 살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평생 살 건데 좀 좋은 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미래 계획을 딱 세워요. 뭐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그럼 여긴 중학교가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 딱 이거야. 그러니까 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좋은 데를 살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무리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된다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무모한 선택을 해요. 무모한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딱 그냥 지가 생각하기 좋은 데만 그냥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부동산이란 투자 가치,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 좋아하는 데 딱. 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집을 봤을 때 2층 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복층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빌라 복층 이런 걸 산다든지. 예, 진짜 빌라 복층 많지도 않잖아요. 정말 드물어요. 잘 팔리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딱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좋아 여기. 빌라 복층 떡 사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안 팔려. 그렇죠. 가격 계속 떨어지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무슨 나는 뭐 자연인 뭐 하고 뭐 어디 지방 가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진데 나홀로 아파트 야 여기 너무 좋아 막 산 보이고 뭐 감각 같고 너무 좋아.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한다고요.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좋으면 나 좋지 라고 생각하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심리에 관련된 건데요. 네. 정말 놀라운 건데 사람은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는 순간부터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워너비로 꿈꾸는 아파트를 딱 샀잖아요. 사도 딱 그 기쁨은 1년 갑니다. 네, 1년 가고 1년 후부터는 뭐 이건 여기가 문제고 저기 문제고 뭐 창이 작고 뭐 여긴 뭐 소음이 있고 뭐 층간 뭐 이게 있고 뭐 난방이 뭐 어떻고 이게 점점 다 이렇게 결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팔고 싶어져요. 오히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뭐 개폴 들어간 사람들, 뭐 반포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영원히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1년쯤 있으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 좀 이거 뭐 팔아볼까요? 뭐 옮겨볼까요? 다 그래. 물론 뭐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거주 자체도 뭐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만족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굳이 그럴 거를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내 자금에 비해서 무리한 내 집 마련보다는 내 자금에 비해 맞는 투자 자산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젊을 때일수록 저는 월세 살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껴서 그걸 투자 자산으로 씨앗을 심어놔라. 왜 이제 김사부님 책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틀이 착착착착 그런 씨앗을 좀 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이제 투자 마인드가 없는 일반인 분들은 이제 정말 막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내 집 마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다 그런 거거든요. 내 집 마련만 하면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인생에 그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내 집 하나 있고 월급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제? 게다가 심지어는 내 집이라고 산 거에 내가 계속 이자 내고 있고 지금 이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빠진다니까요. 얼마 전에 퇴직한 분이 이제 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퇴직할 때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뭐라도 하여간 일을 좀 찾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성공을 해놔가지고 뭐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쉽게 말씀하자 완전히 파이어족이 된 거죠. 제가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동산만 믿고 노동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삶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부분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회사 다닐 때가 아니라 생활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생활비가 2배로 든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커버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와서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소소한 돈들이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돈 쓸 일 점점 없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쓸 일 많습니다. 그런데 내 집 하나 딱 마련하면은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거죠.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김 사부님은 30대 때 내 집 마련 쪽에 포커싱을 하셨어요? 아니면 투자에 포커싱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긴 했죠. 사실은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투자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기는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싱을 두긴 했죠.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게 그거예요. 30대 때 우리가 살만한 내 집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딱 1년 반만 살고 그 집을 팔아야 됐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요? 경제적이 어려워진 게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됐었는데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줄로 알았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을 살 때는 돈을 잘 벌었었거든요. 제가 돈을 잘 벌었는데 계속 그렇게 돈을 잘 벌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뭐 돈을 갑자기 못 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집을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집은 1년 반 만에 팔게 됐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좀 미뤄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니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더 여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돈 나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아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신혼부부나 30대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무주택자 분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청약이 일단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뭐 일단 청약은 안 될 것 같으니 뭐 저평가된 지역을 내 집 마련해라.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점이 높으면 청약을 노려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당첨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청약은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실 자금이 별로 없는데 좋은 데가 당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돈을 버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분의 삶 자체는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돈이 없는데 당첨이 돼서 이 집이 올라가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어쨌든 내가 거기 가서 살려면 대출 많이 끌어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또 좋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 수준이라든지 내 주변의 이웃의 수준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이제 삶의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삶을 살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와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려고 하는 삶이라는 건 얼마나 고단한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출 이자와 그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돈은 벌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다고 또 대출 그렇게 갚아나가고 이러는 게 금방 끝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한 최하 10년, 20년
아니 20년을 그렇게 보내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은 30부터 시작해서 20년 50이 되는 건데 그럼 내 젊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젊음을 그렇게 돈만 갚고 그렇게 허덕허덕이면서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청약을 당첨하는 것이 그냥 돈의 개념만 봐서는 현명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삶은 매우 고단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조금 감안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어떤 상담들을 많이 가끔씩 하냐면 둔촌주공 당첨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이제 경쟁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25평 뭐 84, 590, 84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 당첨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한테 순서가 오면 그 어떻게 청약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면은 뭐 이견이 없어요. 가야지. 당연히 해야죠. 그냥 그 돈 버는 건 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죠. 근데 본인이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전혀 그런 환경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 환경인데 거기서부터 낮은 데 이제 갈 수 있겠냐고. 애들은 벌써 다 커가면서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야 우리가 여기는 겨우겨우 온 거고 우리가 원래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 애들을 그래서 예 어머님 그렇군요 하고 가지냐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그럼 억지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과 돈 버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약간 청약도 그런 좀 입체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저는 청약을 만약에 지금은 또 좋은 데만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청약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혹시 몰라요. 혹시 나중에 이제 규제가 다 풀리면서 청약이 당첨이 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해볼 만해요. 그건 그냥 당첨돼가지고 뭐 그야말로 수익으로 그냥 나중에 돼서 팔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모를까. 내가 거주 의무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다면 조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최저급 투자 타이밍. 김사부님만의 타이밍 궁금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일단 흐름 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해요. 예, 일단은.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다 하락이라는 흐름인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건데 같이 나쁜 거로 이제 취급받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신호는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30% 정도 하락했다라는 게 일단 신호가 나온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를 조금 기다리긴 해야 돼요. 예, 전세가가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예, 전세가가 지금은 45% 50% 정도 선이거든요. 이거는 뭐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예, 그래서 신규 아파트이면서 좀 좋은 데들, 예, 이런 데들의 전세가가 투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한 70% 정도는 조금 아니더라도 최소한 65% 이상 정도는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규제와 금리.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제 규제와 금리를 이제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규제가 얼마나 풀리냐를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 안정화되느냐라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만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전세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전세 상황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월세 좀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일로 와야 되겠네요, 전세 쪽으로. 아무래도 근데 오라고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왜 월세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월세 좋아했다고 월세 가겠어요. 아니 대출 금리보다 싸니까 가는 거죠. 누가 월세를 누가 좋아해요. 예. 진짜 역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사태입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언제 또 월세를 했냐. 뭐 길을 쓰고 전세하겠다고 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오죠 다 전세 쪽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지금은 아직 그 월세 전환율이 금리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에 의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전환율도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월세 전환은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금리가 내려와야 월세 전환율이 더 비싸게 느껴져야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이 지금 한 4.5%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월세 전환하는 수준이 한 4.5% 정도 선이니까 4.5%랑 비슷하거나 예. 약간 낮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금리가 내려와 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죠. 그럼 다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나가가지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절대 상승론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약세장은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 거. 지금 막 상승론자도 있더라고요. 금방 뭐 오른다 뭐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약세장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다만 가치 있는 이제 20%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래서 더 저점을 찍는 일은 없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이제 오른다.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또 욕을 엄청 해요. 막 이제 뭐 네가 책임질 거 안 오르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런 네가 살아. 그렇죠. 맞아. 네가 살아.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물렸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지껏 팔려고 저런다 해서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강의 팔아먹으려고 나왔다.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참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망 자체의 기본 틀이 뭔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전망을 점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맞추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매스컴도 그렇게 같이 놀아나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 하락장을 맞추신 누구를 모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값 붙이고 값. 막 이렇게 하는. 정말 전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 처음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 맞췄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대중들이 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요. 그거는 전망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도 맞추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참고용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어요. 맨날 틀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맞추는 사람을 골라야 됐다고 해도 다음에 맞추는 사람을 내가 또 골라야 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냐고요. 결국은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왜 자꾸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또 왜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맞춰야 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못 맞추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럼 뭐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투자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양방향 투자예요. 기본적으로 하락 베팅, 상승 베팅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투자자의 기본 자세예요. 야 그러면 언제 돈 벌어?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양쪽에 다 베팅하면 맨날 중간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확률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하는 거죠. 상승의 범위가 크다라고 하면 상승에 많이 베팅하고 하락을 적게 베팅하고 하락이 많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상승에 적게 베팅하고 이렇게 비중을 바꾸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지만 내 확률대로 확률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그 확률을 수렴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틀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성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전망하냐고요. 전망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 전망 안 하겠습니까? 전망이라는 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 보유하지 않냐? 보유하잖아요, 늘. 네. 안 좋은 때는 더 현금 많이 보유하고. 지금은 내가 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나 지금은 현금 들고 있겠어? 이 말이잖아요. 현금에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 팔아 제끼냐고.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안 좋다라고 보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사고 현금 그냥 가지고 이게 뭐예요? 양방향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세장이 왔고 그러니까 약세장을 대비하는 현금을 좀 많이 준비할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계속 빚을 발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를 찾아서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락장이니까 그냥 부동산 접어 이렇게 그냥 네,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망한다는 거죠. 전망만 보고 꺼 이렇게 보통 공부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끄죠 보통. 아직 아니네 뭐 이렇게 딱 꺼버리죠 보통. 네, 그리고 다 좋다라고 말할 때 난 그때부터 할 거야라고 이제 얘기들 하죠. 그때 이제 다 늦었던 때죠. 많이 늦죠, 많이. 약간 늦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많이 늦죠. 왜 그러냐면은 막 이렇게 오른다라고 얘기해도 한 사람이 얘기할 땐 말 안 듣고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하고 시장도 막 바뀌고 그래서 막 흥분해야 그제서야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늦는 거죠. 맨날 맨 막차 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관심 안 갖고 이런 이제 대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 따라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공개하네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책이나 웬만한 데선 제 얘기는 안 해요, 잘. 보통의 책들은 다 이제 자기 성공담, 예, 그래서 이런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원칙들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공담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얘기도 안 하고, 저희 회원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패담은 가끔 얘기해요. 실패담은. 왜냐하면 실패담 얘기하면 다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실패담은 얘기하는데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저의 실패담이긴 해요. 사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실패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전문가인데 설마 막 흥분할 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때 샀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낮을 때 샀어요. 정말 제가 최저가 찍고 샀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때 샀어도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을 때 사긴 했으나 제일 나쁜 때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까지 계산하면 손해보고 파는 게 된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무리한 투자는 역시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 대출 끼고 사신 분들 많으신데.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냥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버티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버티지 말고 매각을 해야 돼요. 매각을 해서 손해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현금 확보하는 게 더 옳은 일이에요. 매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가슴이 쓰라릴 거 아니에요. 정말 쓰라리고 굉장히 충격 오래 가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긴 투자의 여정으로 보면 약이 돼요. 진짜로. 그거는. 왜냐하면은 욕심을 다스리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근데 욕심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욕심을 좀 다스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뼛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아픔이 막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은 무서워. 막 이런 공포감이 확 밀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트라우마가 좀 있어야 돼요. 트라우마가 있어야 겨우 욕심이 컨트롤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확실히 우리 오래된 회원들, 그러니까는 뭐 한 2003년도, 4년도부터 막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오래된 회원들은 이번에 막 상승장에서도 확실히 덜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게 막 무슨 막 진짜 뭐 달인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막 흥분이 되면 본인도 이렇게 주체가 잘 안 되긴 해요. 똑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누구는 막 사서 막 올랐다는데 자기가 그게 자제가 되냐고요. 돈도 있고 자제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욕심 자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요, 이런 분들은. 겁이 나거든. 맞아. 그때 그랬죠. 그때 나 그래서 너무 고생했지. 그리고 공포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뭐 전혀 고생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덜 고생하고 견딜만 하죠. 그냥 버틸만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투자자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러한 고통은
필수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낼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IMF 같은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같은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게 일상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사람들은 이게 다 이미 역사가 증명이 되어 왔는데 왜 자꾸 이게 일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 지나갈 일이고 오래 안 가요. 근데 이게 왜 오래 안 간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냐면 너무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게 오래 안 간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은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 계속 유지해 이러고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식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고 근데 미국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커녕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야 그럼 무슨 뭐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하여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어쨌든 간에 하여간 미국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일으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일어나는 세상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제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글로 갈 거라고 보는 게 더 정상적인 생각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 같은 것도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가치를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제 부동산이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자금을 모아서 결국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죠. 정식적으로 정말로 수익이 되는 그런 돈들을 부동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월세 받아야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면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어떤 때 이 수익형 부동산 전환을 고민하세요, 사람들이? 상담 많이 하셨으니까. 예. 어떤 거를 고민한다기보다도요, 제가 권하죠. 권하는데, 뭐 약간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기준을 세웠냐면, 뭐 그게 이제 세월에 따라서 또 이제 이제 돈의 가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가 1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2년에 그러니까 2억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은 2억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제 그 돈 나온 거 가지고는 계속 부동산 늘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한 몇 년 모으면은 뭐 꽤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사는 쪽으로 가야죠. 전세 레버리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돈이 아니잖아요. 채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요새는 뭐 자꾸 빌라왕들이 죽어서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파급 효과가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데 물론 당연히 빌라왕 같이 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입자 피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돈 버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충분히 이제 내 돈을 넣고 그리고 전세가 상승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가 늘 높게 있어야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세입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도 피눈물을 나게 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안심시켜 주면서도 그러면서 내 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전세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를 잘 사두면 결국 그런 데서 나오는 전세금이 결국 내 현금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현금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인 기회들을 잡을 수 있고
위기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위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늘 얘기해서 위기에 대한 대비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안 하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대비들을 많이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위기를 겪지는 않았는데 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욕심을 내다가 이제 많은 위기를 겪은 적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많이 이제 위기를 겪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에 어긋나는 말이겠지만은 기대감을 좀 버려라. 예.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많이 겪었거든요. 예, 제가 파산을 한 3번 겪었어요. 예, 파산을 한 3번 겪었거든요. 그랬으니까 뭐 제가 충분히 이런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3번쯤 겪고 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더딘 거죠. 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많이. 그 파산을 겪었을 때마다 제가 그 파산을 이겨냈었던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오직 딱 하나, 그냥. 근데 언젠가 깨달았던 건데 뭐냐면은 그냥 무념무상이에요, 그냥. 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뭔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뭔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제일 독이에요, 독. 제일 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주기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이 또한 진짜로. 지나가리라. 예, 그렇게 하는. 근데, 그러니까 지나가리라라는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또 행운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또 해결책들이 저절로 생겨요, 사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발버둥을 칠수록 힘들어요.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까? 왜 파산하신 거예요? 첫 번째 파산은 상가에서 파산을 했고요. 네. 예, 두 번째 파산은 이제 해외 투자에서 파산을 했고, 해외 부동산. 예, 해외 부동산 투자해서 파산을 했고, 세 번째 파산은 이제 주식을 해서 파산을 했죠. 일반 주식을 하신 거 아니면 선물 옵션? 아니요. 선물 옵션 하지 않고 일반 주식 했어요. 예, 일반 주식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칭 주식 금지 전도사죠. 그러니까 왜 주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식 강의를 9년간 했거든요. 예, 주식 강의를 9년간 했고 실제로 주식 성적이 대단히 좋았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또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수익률로, 높은 수익률로. 그렇게 한 사람조차도 결국은 손 털고 나오는 게 주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한 4, 5년 막 주식 잘했어요. 예, 그래서 막 내 재산 2배로 늘렸어. 3배로 늘렸어. 이러는 분들 얼마나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주식에 대한 그 원리를 알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한 4, 5년을 이렇게 잘해왔는데 난 다 리스크 대비하고 다 해서 했어.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충분히 생각할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제가 리스크 관리 안 했겠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망하는 게 결국 주식이더라. 근데 그게 왜 맞는 말일 수밖에 없냐면요. 그러니까 제 경험만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의 특별한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말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료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주식을 해서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라고요. 주변을 둘러보거나 찾아보세요. 물론 대단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주식을 성공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거의 주식 다 하잖아요. 그런 중에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결국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1%도 안 되는 거에 내가 속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노력해서 속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그냥 로또 사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률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부동산만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왜 주식하려고 그래요? 존리 선생님이 주식하라는데.
그분 그래서 지금 안 나오던데? 아니 그분은 당연히 자기 이득이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 얼마 전에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거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봐도 재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것도 얘네들이 정말 끝까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근데 그걸 투자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그 확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요. 예.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에너지를 재밌어 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막 부동산 얼마나 지루해요. 뭐 하나 사놓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뭐 자기가 뭘 하고 뭐 또 알아보고 막 미국 막 뉴스 듣고 막 이런 거는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뉴스 막 다 막 정리하고 막 엄청나잖아요. 막 BBC도 보고 막 엄청나잖아요. 막 되게 자기가 막 멋진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자뻑하는 선진 투자 막 하는 거 같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뭐 말할 것도 많아요. 그런 걸 알면 무슨 친구들 만나서도 야 요즘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니네들 뭐 경제를 몰라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것도 많잖아요. 되게 자기가 멋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의 속성에 잘 맞아요. 사실 이렇게 주식이. 근데 이게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그 젊음이 그렇게 돈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쓸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틀이 있어요. 세 가지 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든 자기 일을 하든 그 나이 때 30대부터 얼마나 중요한 나이입니까? 뭔가 직장에서는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해야 될 때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정말 몰두해야 되고 뭐 이런 노동의 가치를 높여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신경을 그게 뭐 대충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대부분 가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가정을 갖지 않으면 아니면 뭐라도 해, 아니 연애를 하든 뭐라든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연애도 뭐 자기가 엄청 잘생겨서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여자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러는 사람 상위 0.001%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노력해야 돼요.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한 명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까 말까란 말이에요. 노력해야 되죠.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 투입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가지면 애한테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또 하나의 틀이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틀이 이제 재테크예요. 예. 이 세 개의 틀을 다 같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젊음의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재테크에 이런 왕창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엉망진창. 그러니까 재테크에 신경 쓰고 이렇게 뒤돌아봤더니만은 애가 훌쩍 커 있는 이런 꼴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 틀 중에 단 한 가지도 녹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식에 그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표님은 20, 30대 때 여자가 이렇게 먼저 왔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엄청 노력하셨군요. 엄청 노력했죠. 엄청 노력해서 겨우 했죠. 되게 훈남이셨을 것 같은데. 한 3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3년 3천만 원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주 적어지긴 했어요. 전체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2, 3%? 정도라고. 그러니까 아주 적죠. 아주 적은 것밖에는 없어요. 오르는 부동산이 5%라고 해도 근데 그 오르는 부동산이 뭐 내 투자금이 뭐 한 50억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1, 2%가 된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찾아보는 노력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3천만 원이 자꾸 불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해볼 만은 하죠. 어쨌거나 아이가 지금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하게 있는 곳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하게 오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안 올랐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른 대상이냐. 이 이제 두 가지를 잘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들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되죠. 자꾸 그래서 결국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뭐 그런데도 또 여러 군데가 좀 차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해볼 만한데 주목할 만한 데는 역시 택지개발지구의 오피스텔을 가장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택지개발지구의 오피스텔 중에서도 또 콕 찍어서 성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1.5룸이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상이죠. 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중에서 1.5룸 오피스텔. 그건 그 자체가 희소해요. 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택지개발의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도 희소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1.5룸은 더 희소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소외돼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지금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예. 대표님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아파트가 예. 지금 30%씩 하락하는데 오피스텔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그 기본은 뭐냐면은 자꾸 올라야지 우리가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매가가 내가 산 거보다 매가가 올라야지 이득을 보느냐 이걸 자꾸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팔거나 오르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 그럼 뭐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 금액을 적게 들이고 얘가 전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제일 포인트라니까요. 이런 데가 역전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세보다 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빌라 왕들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데들은 전세가 오르지도 않을 지역을 갖다 골랐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얘의 가치보다 전세를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만 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다 KB 시세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쭉 올라온 전세가의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사기의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다 신축 빌라를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몰라요. 그리고 빌라는 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시세를 뭐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테라스 하나만 있느냐에 따라 다 가격이 틀려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조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게 전세가 이 금액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거는 택지개발지구의 오피스텔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아무데나 뭐 오피스텔 사면 되는 줄 아는데 큰일 납니다. 대부분 다 쓰레기예요. 그런 택지개발지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그리고 얼마에 거래돼. 이런 게 아파트처럼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보여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꾸준히 가격이 올라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가격이 안 올랐다고만 한다면 찬스가, 그러니까 투자로서 사면 금방 올라 이런 찬스가 아니라 내 재산을 키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소액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런 얘기예요. 1.5룸이라 하시면 원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1.5룸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이제 분리형. 시장에서 하는 건데요. 분리형 원룸. 근데 분리형 원룸이랑 또 1.5룸이 또 다르게 시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리형 원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을 칸막이처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걸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그러고, 1.5룸은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거. 이런 걸 1.5룸이라고 하고, 원룸은 들어가면 그냥 뻥 튀어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원룸이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방이 하나 있는 1.5룸이 가장 이제 승산이 있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희소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파트랑 또 봤을 때 매우 경쟁력이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아파트를 1.5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만들어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만들어요. 원래 이게 소형 아파트가 옛날에도 정부가 이게 의무화시킨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건설사가 만들기 싫어해서 안 만드니까 자꾸 의무화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는 만들어. 왜냐하면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화장실 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건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어서 크게 만들수록 이득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만듭니다. 1.5룸을.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오피스텔 1.5를 잔뜩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면 됩니다. 오피스텔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택지 개발은 이미 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 택지 개발 만들려면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에 언제 택지 개발 지구의 중심가에 오피스텔 1.5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또 교통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 물량이 막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매력적이다. 자본주의라는 게 뭔가라는 걸 참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발 교육비 많이 쓰지 말라.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가 깨든지 자녀가 깨든지 둘 중에 하나만 깨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깨면 자녀에게 교육비를 너무 많이 안 쓸 수가 있어요. 자녀가 깨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교육비를 많이 쓰려고 그러면 스톱. 그 교육비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 돈을 아예. 그걸 제가 불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걸리는 걸림돌이 뭐냐면 교육비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그 근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이에요, 사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거에 많이 몰두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 집을 무리하게 사게 되는 거기도 하고 또 교육비를 되게 많이 쏟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교육비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교육비를 쓰지 말고 저는 그런 것을 투자에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돈만큼을 차라리 투자해서 자녀에게 오히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옳다라고 봐요. 제가 정말 자본주의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반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월급만 받아서 내가 여유로운 상황까지 이르는 날 언제쯤 올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 않는 한 정말 힘듭니다. 그럼 그 기반은 언제 만드는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야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무슨 돈으로 만드냐? 교육비로 만들어야 돼요. 기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쨌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그런 측면이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교육비를 많이 쏟는다고 해서 효과도 별로 없어요. 가성비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 교육비입니다. 아니 교육비 많이 쏟아서 결국 뭐냐면 결국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좋은 대학 가면은 결국 또 뭐예요? 목표가? 좋은 직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은 직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미 좋은 직장에서 고르는 이제 사람들을 뽑는 게 좋은 대학에 있는 애들만 뽑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사회가 이미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왜 자꾸 좋은 대학만 고집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뭔가 하여간 길이 뭐 뻥뻥뻥뻥 뚫릴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무한 경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간 애도 불안하고 그렇지 못한 애도 불안해요. 그럴 거면 어차피 똑같이 불안할 거면 차라리 창의성을 키워주고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키워주고 아니면 경험을 늘려주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에도 훨씬 유리해요. 그러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그 돈은 또 투자를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발 교육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꿔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쪽이 부부 중에 한쪽이 이게 좀 열정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더 열정적으로 하자 하는 쪽에 이제 많이 끌려가는 느낌? 그렇죠. 영어 유치원부터 일단 그렇죠. 시작이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선언을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이제 한 애는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애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그러니까 전공을 바꿔가지고 뭐 다른 데를 가면 어떨까 뭐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전공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 전공을 바꾸어가지고 네가 잡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대학원을 가야 돼요.
예, 대학원을 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란 말이에요. 네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제가 이랬어요. 왜냐? 대학원 가지 마.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해. 바로 일하고 돈 벌어. 왜 대학원을 가? 그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 돈 내야죠. 등록금 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동안 시간 보내죠. 그 돈 가지고 그럴 돈 있으면 아빠가 그 돈 줄 테니까 그 돈 불려. 그리고 너는 바로 대학 졸업하면 바로 일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따님이 뭐라고? 뭐 내가 그러라면 그래야죠 뭐. 그러지. 아니 돈 벌고 여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제가 되게 자주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과 사랑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어떨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계에 올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결국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가난하면서 행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베이스는 빨리 만들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베이스 빨리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베이스 빨리 만들고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여유롭고 그러니까 시간과 돈에서 여유로운 거. 예. 이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은 거지. 네가 자꾸 올라가고 높아지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 애도 그런 걸 수긍하는 거죠. 아버지가 김사부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아빠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럼요. 예. 아니 뭐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그게 이제 저의 제일 큰 딜레마기나 뭐 문제죠. 예. 아까 그만큼 이제 좀 그래도 아쉽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좀 결핍이 없죠, 우리 애들은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말한 것대로 여유로운 삶을 늘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여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이런 걸 늘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애들은 결핍이 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결핍이 없다 보니까 돈을 내가 막 모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관심을 잘 안 갖는 게 이제 제일 문제긴 하죠. 문제긴 한데. 근데 그러긴 한데,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왜냐면은 그렇게 강요하면 더 이제 반항심도 그렇고 반발심도 생겨서 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고 그냥 부모로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공개해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가 이런 거 갖고 있다? 이거 샀다? 이거 나 세입자 때문에 지금 나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보여줘요. 예, 다 보여주고,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그냥 기대하는 정도예요. 하락장을 처음 맞는 우리 MZ, 저도 MZ에 속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MZ 세대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뭐 만약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아니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처음 겪고 이런 게 이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또 갖냐면 금방 이렇습니다. 금방 이제 지금도 이미 나오지만은 부동산은 틀렸어.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안 돼. 이런 얘기 100% 나옵니다. 폭망. 네, 그렇게 일본처럼. 되고 절대 부동산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IMF 때부터 나왔어요. 네, 진짜로. 네. IMF 때부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 MZ세대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걸 처음 겪고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된 게 이제 처음 부동산이라는 걸 관심을 가졌더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매스컴에서 맨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거를 제발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알아야 통찰력 가지. 근데 우리는 역사를 여태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다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역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안다는 거는 그 일이 벌어진 이유, 그 일이 벌어진 의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역사잖아요. 그리고 뭐 if라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if도 해보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정책을 안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래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역사를 배워서 뭐 하는 건 결국 반복이 되고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통찰력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싶으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좀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돈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발 좀 한번 역사를 한번 좀 들춰보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인간이 광기 어리게 흥분했고 얼마나 인간이 공포심에 젖어 있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다른 일들이 벌어져 왔었다는 것들을 제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건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0% 폭락한다 어쩐다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이 걸어왔던 길, 그렇죠. 이걸 살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원리금도 지금 펑펑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역전세라서 막 역월세, 역전세 막 지금 다 돈 나갈 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매우 힘들어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고 제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한 저 같은 사람조차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조금만 하면 역전세단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관리를 잘했어요. 그럴 정도인데도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데서 뻥 터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장기화될 것도 대비해라. 이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나 이제 지금 뭐 금방 이제 러시아도 바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다 얘기 나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종식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미국도 인플레이션 원하는 만큼 올렸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는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로 갈 거다라고는 보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좀 더 확률 높은 전망이에요. 그렇긴 하나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 전망도 안 믿습니다. 저는. 왜냐? 틀릴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장기화될 것도 대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금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거는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아깝더라도 현금을 좀 준비를 해서 조금 장기화될 것도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재밌네요. 본인 얘기 해주시니까. 그래요? 뭐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우리 애 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부끄럽긴 한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